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말해 미묘한 파장이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올해 안에 끝내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검찰 수장의 움직임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친박계 핵심 인사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10시간 넘게 조사받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봉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높아집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의 소득 공제율도 3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법원이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에게 징역 2년 6월과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단이 나온 혐의들에 대해 법원이 두 사람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범이란 점까지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 사흘째인 오늘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 상공에서 가상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험이 다시 커지면서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란 목소리도 나왔지만 미 국방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해제와 북핵 문제 해법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 VTS가 명진 15호 해경경비정과 교신한 내역을 JT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교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경이 사고 지점을 비교적 이른 시간에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의 한 암호화폐 채굴장입니다. 300여 대의 채굴기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에선 곳곳에서 불고 있는 암호화폐 열풍을 취재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른바 적폐 청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를 관통했던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을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적폐 청산이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수사가 너무 오래 이어진다면서 이른바 적폐 청산 피로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죠.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하자 일부에서는 다시 한번 비정상적인 수사를 빨리 끝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작업을 피로도라는 모호한 감정을 앞세워서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적폐 청산의 시작이 아니냐 이런 반론이 큽니다. 당장 청와대는 적폐 수사를 서둘러 끝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정재윤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연내 수사 종료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사건의 흐름상 피의자 소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마무리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문 총장의 발언은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이처럼 입장을 드러내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인 동시에 문 총장 발언을 빌미로 일각에서 쏟아내고 있는 적폐청산 조기 종료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적 요구에 떠밀려 대충 봉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적폐청산 수사의 직접 당사자인 보수야당 측은 문 총장 발언 이후 수사 조기 종료에 목소리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청와대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청와대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연내 마무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적폐청산에 기한을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건데 검찰총장의 발언을 사실상 부정하는 식의 언급을 한 건 확실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예. 자,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기한을 두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줄곧 적폐청산이 특정인을 겨냥한 사정이나 정치 보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공정 특권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시기를 정해놓고 끝낼 성질의 것이 아니다. 도리어 본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당장 보수야당 등에서 검찰 독립성을 강조하더니 청와대가 검찰을 컨트롤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이른바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응은 뭡니까? 네, 우선 이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우 이 박 전 대통령 본인이나 이 여권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미리 결론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또 이 민정수석실에서 사건을 기획해서 검찰로 내려보내는 이른바 이 지난 정부의 하명 수사와도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 수사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검찰 이 수사의 독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수사 관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와대가 관련 반응을 내놓고 있는 건 이 적폐청산 피로감을 내세우면서 이 정치적으로 봉합하려는 하는 그런 주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예.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꺼낸 상황인데 갑자기 이 말을 뒤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청와대하고 검찰의 갈등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봅니까? 네, 청와대는 이 검찰 수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과 부딪힐 일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청와대로서는 적폐청산이 국정의 제1순위일 수밖에 없고 또 기한이 있을 수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청와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시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도리어 이 비밀리에 수사를 지휘하고 또 이 방향까지 설정해주는 이전 정부의 검찰 장악과는 다르다는 설명인데요. 이후 수사는 검찰이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알아서 수사를 하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고석승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말한 이른바 적폐 수사의 연내 마무리,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걸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검찰이 정말로 적폐 수사에 매달리느라고 다른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 이것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상했던 바이긴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부터 일부 언론에선 피로도를 얘기한 바도 있고 다른 정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죠? 요맘때가 되면. 그래서 연내라고 갑자기 이제 못을 받고 나왔는데 이게 한 2, 3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검찰총장이 종결하라고 해서 종결되는 사건들이 있긴 있는 겁니까? 네, 문 총장은 어제 이 수사 마무리를 말하면서 국정원 개혁위가 수사 의뢰했던 사건들을 거론했는데요. 먼저 해당 사건들을 좀 보시면 댓글 조작 사건 외에도 NLL 회의록 유출, 논두렁 시계 보도 등 총 15가지 사건에서 관련자 54명이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예.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됐던 이 민간인 댓글 부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대대적인 정치 공작과 이에 대한 각종 사법방해 시도들은 관련자들을 대부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아직 종결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려운 게요. 이 당시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 또 지시했다라는 문건 그리고 각종 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창구인 원세훈 전 원장이 윗선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문 총장은 연내 마무리를 이제 사실상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희 취재에 따르면 그런 의견을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도 사실 서울중앙지검은 거의 모든 지금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곳이잖아요. 윤석열 지검장한테도 전달했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기자간담회 발언 전에 이미 문 총장이 윤 지검장에게 이 사건 마무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예. 총장의 의견을 전달한 건데 사실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총장의 말은 지검장에게도 무게가 무겁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취재진이 이 중앙지검 안팎의 검사들에게 물어보니
사실 총장의 의중은 널리 퍼져 있었지만 이렇게 대외적으로 기자들에게 공표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 적폐 수사를 하고 있는 한 검사는 수사는 생물이어서 물리적으로 무자르듯 종결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문 총장의 연내 마무리 공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른 기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죠? 네, 검사들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 검찰총장이 특정 수사와 관련해서 종결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점만큼은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예. 검사가 진행 중인 수사를 기한을 정해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냐는 것이고요. 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 총장이 앞서 이 국정원 수사방해 사건에서 변창훈 검사가 자살하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잃었고 또 이 수사의 피로도를 주장하는 일각의 이 특정 여론을 의식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수사가 현실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 연말에 수사팀에서 뭔가를 발표해도 그거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수사는 생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사 중에 어떤 단서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또 그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나 어떤 대상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특히 이번 적폐 수사는 국정원뿐 아니라 현재 군 내부에서도 자체 TF를 통해서 이 새로운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하고 있어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결국 나왔습니다. 장 씨는 삼성이 자신의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되레 1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같이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차관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장시호 씨는 그동안의 특검 수사에 적극 협력하면서 잠시 자유의 몸이 됐지만 결국 법정 구속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검은색 코트 차림을 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굳은 표정을 한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뒤 장 씨는 들어오는 문 대신 구치소 후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법원이 장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자신의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약 2억 원의 그랜드 코리아 레저 후원금 지원을 강요하는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 이모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나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집에 아이가 있는데 머리가 하얘진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을 받아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그런데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의 판결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법원은 장 씨와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례로 공모해서 삼성 등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후원하도록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혐의가 더 짙어지게 된 셈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삼성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는 과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영재센터에 이뤄진 2차례 후원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탁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후원금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그랜드 코리아 레저가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는 데 있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김 전 차관이 서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2가지 혐의에 대한 공범 인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받아온 18가지 범죄 혐의 중 모두 5가지에 대한 공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도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공범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판에서도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사직강요 혐의에 대한 공범 판단이 나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그동안에 검찰 소환에 3번이나 불응했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는데 이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발부가 돼도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역 의원이기 때문이죠.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조사에서 최 의원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다 부인하는 상황입니까? 네, 최경환 의원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전 출석 당시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검찰 수사의 성취를 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의원이 국정원 돈을 받은 것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그러니까 원래 앞서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최 의원은 국회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돈을 받긴 받았대 그게 뇌물 성격은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 의원의 진술은 그러니까 아예 돈 자체는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돈을 건넸다는 자수서까지 받았고 또 돈을 배달한 이현수 전 국정원 실장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현재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런데 먼저 조사를 받은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 의원이 부정을 하더라도 김재원 의원의 그 인정 사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은 김재원 의원을 지난달 27일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간별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을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경환 의원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다 부정을 해버리면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최경환 의원의 경우 이게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들의 자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안팎에선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민영 기자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산안 관련 문제를 잠깐 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젯밤 상황이 그랬습니다. 저희가 본회의 직전에 한국당의 대변인을 통해서도 분위기를 전해들었지만 실제 본회의에 들어가서는 들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한밤중까지 진통을 겪은 예산국회의 막바지 상황을 이서준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처음 합의한 본회의 시간은 어제 오전 11시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얻은 게 없다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 불참으로 돌아섭니다. 자유한국당이 예산 부수 법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의총을 하고 있고 그래도 함께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본회의는 오후 9시로 연기됐고 자유한국당은 의총을 열어 일종의 지연 전략을 펼칩니다. 예정된 시간을 또 1시간 넘긴 시각, 한국당은 결국 본회의 불참을 선언합니다. 본회의를 참석 안 하기로 했습니다. 로텐도를 가서 우리의 성명서 발표하고 구호 외치고. 결국 한국당이 빠진 채 예산 부수 법안부터 처리됩니다. 채석 177인 중 찬성 133인, 반대 33인, 기권 11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작 한국당 의원 100명만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으면 부결되는 결과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몰려와 항의했습니다. 제1야당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니까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 11시부터 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총회를 하실 시간이 아침 11시부터 밤 9시까지면 몇 시입니까? 정책을 사퇴하라! 본회의는 다시 30분간 정회됩니다. 들어가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2018년도 정부 예산을 반대빼기 할 수 없는가를 역사의 기록에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릴레이 반대 토론 끝에 오늘 새벽 12시 30분 예산안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표결에 불참한 한국당 의원들은 피켓 시위로 예산 정국을 마무리 졌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번 예산안 관련 뉴스를 보시면서 소소위란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429조 원에 달하지만 증액과 감액을 결정한 의원은 단 3명이었습니다. 이른바 소소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 기구는 법적 근거도 없어서 회의록을 남기지도 않습니다. 그 천문학적 돈을 다루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해마다 밀실 졸속 심사가 되풀이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예결특위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예산 수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관례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했습니다. 예결특위 간사들만 참여해 비공개 장소에서 단판을 짓는 식입니다. 신속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편법적 방식을 운영해온 겁니다. 법적 기구가 아니라 속기록도 남지 않고 결국 밀실, 졸속 심사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각 당 간사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쏠리다 보니 나눠먹기식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일부 간사는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넣어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소소위 구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자, 이번 리포트는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이번 예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잠시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용이 들어가긴 했는데 당초 정부안보다 대상과 혜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생활 관련 예산과 세제가 어떻게 확정됐는지 이주찬 기자가 잠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입자는 내년부터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라가면서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대상이 연봉 7천만 원까지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7천만 원 이하의 연봉자는 현행처럼 10%만 공제받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높아집니다. 연봉 5천만 원 이하와 농어민에는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최대 500만 원까지 늘리려던 정부안에 비해선 혜택이 줄어든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정에 25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증액됐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쓴 돈의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5살 이하 자녀가 있으면 연말정산 때 15만 원씩 돌려주던 자녀 세액 공제는 내년까지 시행되고 폐지됩니다. 내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나가니 중복 지원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0% 가구는 기존의 세액 공제 혜택도 못 받게 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어제 북한에 도착한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 고위 당국자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와의 대화를 차단하고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최근 행보로 놓고 볼 때는 대단히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속단하긴 좀 어렵지만 북한이 혹시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이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어제 평양에 도착한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박명국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숙소를 우리 평양에서 제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경치가 좋고 특히 펠트먼 사무차장은 북한에 머무르는 동안 이용호 외무상 등 북한 외무성 고위 당국자들과 노동당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중국이 숭타오 대북 특사를 파견하며 시도했던 북미 간 중재 역할을 이번에 유엔이 해낼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도 유엔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더라도 협의할 사안은 많다며 구두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펠트먼 사무차장이 미국 정부를 위해 방북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제재 결의 이후 국제사회를 강하게 비난해온 북한이 먼저 유엔에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미국도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이렇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커지는 가운데 미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는 한반도 상공에서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미군으로선 할 수 있는 훈련을 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을 그래서 선제 타격론과 연결짓기도 하고 또 주한미군 가족 철수 문제까지 함께 거론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키우는 주장들이긴 한데 미 국방부는 한국 내 미군 가족 철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선혜 기자입니다. 미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를 앞세우고 한미 양국의 전투기들이 뒤따르며 호위합니다. 옆에는 스텔스 전투기 F-22도 눈에 띕니다. 미국의 주력 전략 무기인 B-1B와 F-22가 한반도에서 함께 폭격 훈련을 한 건 처음입니다.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한 B-1B는 강원도 영월 필승 사격장 상공에서 가상 무장 투하 연습을 했습니다. 기체 내부에 34톤, 날개 등 외부에 27톤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B-1B의 출격은 북한의 강도 높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군은 일각에서 나오는 선제 타격론과는 무관한 일상적인 훈련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는 자국 내 정치권에서 나온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7대 종단 지도자와 오찬 자리에서 선제 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것은 취임 후 3번째인데 아마도 이번 회담이 역대 어느 한중 정상회담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현재 한반도 상황은 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흘러갈 위기인 동시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도 있는 말하자면 극적인 국면 전환의 시작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중 정상의 이번 대화를 북한도 미국도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핵입니다. 최근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화성 15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북미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반응이 일단 이전과 다릅니다. 선제 타격론과 한국, 일본의 핵무장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미가 곧바로 대화를 하기엔 양측 모두 너무 멀리 나간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이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선 추락한 대북 영향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 정부도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에 직접적인 역할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긴장 지수를 떨어뜨리는데 양국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대북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어떤 평화적 해결, 여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할 것 같고요. 그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거론하면서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군사훈련을 축소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함께 사드 봉인 이후 양국 관계의 정상화도 한 발 더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가시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시에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의 교신 내역을 저희 JT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 가지 우려가 생깁니다. 사고 접수 시각부터 구조정 출동 상황까지 제대로 파악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12월 3일 오전 6시 5분부터 오전 6시 29분까지 인천 VTS의 교신 내역입니다. 낚시 어선 선창 1호와 부딪힌 명진 15호가 곧바로 사고 상황을 알립니다. 어선과 부딪혀 사람이 물에 빠졌다며 인명피해 사실을 보고합니다. 3분 후인 6시 8분에는 경비정 P12정에게 영흥대교 남단 부근이라며 정확한 해점까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해경은 브리핑에서 교신 내용과 달리 오전 6시 9분에 상황을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VTS 교신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시 15분 VTS는 항행 방송을 통해 인근 해역 배들에게 20명이 물에 빠진 상황과 함께 사고 위치를 알립니다. 정작 해경은 에어포켓에 있던 생존자들과 통화하면서 수십 차례 위치를 물어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진 15호는 다급해집니다. 6시 24분 명진 15호가 배를 급파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야겠다고 하자 VTS는 구조정이 출동 중에 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정은 민간 어선에 묶여 출발이 지연돼 있었고 실제 2분 뒤인 6시 26분에야 사고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어선과 함께 묶어놨다는 사실 자체가 제도적으로 많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VTS는 사고 접수 19분이 지난 6시 24분에 선창 1호가 뒤집혔는지 물어봅니다. 이후에도 VTS는 명진 15호 상태에 대해 계속 물어봅니다. 선창 1호가 부딪혀 뒤집어졌다고 답했지만 6시 29분에도 전복돼 있는 상태를 발견한 건지 충돌한 건지 확인합니다. 이어 VTS가 명진 15호 기름 유출로 해상 오염을 우려하자 명진 15호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거듭 답답해합니다. JTBC 전영입니다. 예, 세월호 침몰 당시에 해상관제센터인 VTS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VTS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커졌고 실제로 VTS 관계자들은 법정에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교신 내역을 보면 VTS에서 사고 발생은 물론이고 위치까지 빨리 접수하고도 정작 구조에 나선 해경들은 우왕좌왕했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은 해경이 사고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생존자에게 수차례 되물었다. 휴대전화를 통해서. 근데 VTS 녹취록을 보면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먼저 6시 8분 VTS 교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 VTS에서 해경 경비함 P12정에게 사고 위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짚어줍니다. 이 영흥대교 남단, 그리고 특히 V라고 그 기상 관측 구조물을 통해서 위치를 설명한 뒤에 해점까지 상세하게 전달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 발생 직후에 위치 파악이 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네요. 네, 하지만 당시 에어포켓에 있던 생존자는 오전 6시 11분쯤 해경 상황실에 신고로 접수를 하자 수십 분 동안 수차례 위치를 되물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저기 지금 30도 14분 22초, 뭐 이렇게 126도 29분 24초로 나오는 게 아주 정밀한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자세하게 위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수십 분 동안 전화로 위치를 물어봤다는 것은 하여간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그래서 VTS에서 경비함의 위치를 전달했고 해상방송을 통해서 이제 해역에 있는 다른 그 배들한테도 위치를 알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해경 상황실에서 이걸 몰랐을까요? 네, 이제 이 전문가들은 이 해경 기관들 사이에서 통일된 지휘 체계가 없었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 이제 이런 상황은 사고 당일 오전에 첫 브리핑에서도 나타납니다. 예. 최초 브리핑에서는 구조자 신고 접수 시간을 토대로 이 6시 9분에 신고가 됐다고 밝혔지만 저희가 VTS에 신고된 상황을 보니까 6시 5분에 이제 신고가 됐고
인지가 됐고요. 경비정에게 위치를 알려준 것도 그 전인 6시 8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VTS 신고 내용을 이제 해경이 오전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을 보면요. 특히 이제 6시 30분 이전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미 어선이 급유선과 부딪혔고 20명이 물에 빠졌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가 됩니다. 하지만 브리핑에서도 이런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이후에도 시간을 계속 번복했고요. 또 사고 발생 3일 만인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야 이 정리된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VTS 교신 내용을 보면 최초 위치를 전달받고 출동한 것이 어제 보도했던 구명정이 아니라 경비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VTS가 구명정이나 특수구조대를 실은 배하고는 직접 연락을 안 하나요? 일단 이 VTS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정의 경우에는 이 사고 장소에서 24km 떨어져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구조정이나 특수구조대를 실은 배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멀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정이 사고 장소에 도착한 것도 이 43분이 지난 오전 6시 54분이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민간 어선에 묶여서 출발이 늦어졌던 구조정이나 특수구조대를 실은 배들은 VTS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를 갖추지 않았거나 이 연결망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VTS의 소통보다는 이제 대부분 TRS를 통해 해경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소형 선박 사고가 잦은 상황에서 VTS의 관제 자체가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빨리 보완해가지고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저희들이 이번 취재 과정을 쭉 통해서 보면 알겠습니다. 이 해상 사고가 안 일어나면 좋지만 혹시 또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 지적이 되고 그것이 개선돼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군요. 신진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고 경위를 밝힐 결정적 단서로 꼽힌 급유선 명진 15호의 CCTV가 출항 며칠 전부터 꺼져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CCTV를 국과수에 넘긴 해경은 선원들이 일부러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은 아닌가, 즉 증거인멸 여부에 대한 감식을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유선 명진 15호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건 사고 이튿날 인천해경 브리핑에서였습니다. 사고 선박에서 GPS 플로터와 CCTV 등을 확보하였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명진 15호엔 모두 4-5개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선장이 머물고 있던 조타실의 모습이 담겨 있어 충돌 전후 상황 등 당시 사고 경위를 밝혀줄 결정적 단서로 꼽혀왔습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CCTV가 오염될 것을 우려해 수거하자마자 곧바로 국립과수사연구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항 며칠 전부터 CCTV가 꺼져 있었다는 명진 15호 선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과수는 선원의 주장대로 CCTV가 꺼져 있었는지 사고 뒤에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명진 15호 선장 전모 씨와 갑판원 김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하고 성폭행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3년 뒤에 출소합니다. 재심을 해서 처벌을 더 강화하라는 국민청원이 60만 명을 넘었고 조국 민정수석이 대답을 내놨습니다.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출소 이후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소셜라이브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하는 걸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60만 명을 넘은 바 있습니다. 조 수석은 다만 출소하더라도 전자발찌를 7년 동안 부착하고
5년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 시간 외출 제한과 특정 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담보호 관찰관이 1대1로 24시간 관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12년형에 그친 것과 관련해선 지난 2013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 대해선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취임 후 첫 특별 사명과 관련해 아직 준비된 바는 없지만 한다면 연말 연초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사는 서민 중심, 민생 중심으로 해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정치인과 경제인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사실상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살만 국왕은 전 세계 무슬림을 자극할 도발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유대교는 물론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공동성지인 예루살렘. 트럼프 행정부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키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6일인 내일 새벽 이런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역사적 현실과 현대적 현실에 대한 인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미국이 견지해온 두 개 국가 해법을 70년 만에 뒤집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재앙이자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고 아랍연맹은 극단주의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미 성향 국가들조차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Bizim diplomatik ilişkilerimizi İsrail'le koparmaya kadar da gidebilir. Sayın Trump, Müslümanların kırmızı çizgisidir. 미국 정부는 중동 지역 자국 외교 공간 등에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대사관을 설치한 나라는 약 86개국이지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우리 촛불 시민 1,700만 명이 독일의 에버트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독일 연방의회 한 의원은 다양성과 포용성의 집회 문화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비폭력 평화 집회에 대한 유럽 사회 평가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촛불 시민은 집회의 자유 행사를 통한 모범적 인권 신장에 기여했습니다. 크루트백 독일 에버트 재단 이사장은 촛불 시민 1,700만 명이 20차례 이어진 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끌었다며 인권상 수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겨울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의 힘으로 부패한 정권의 교체를 이뤄냄으로써 인간의 기본권을 드높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베를린 에버트 재단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장혜진 씨가 대표로 상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촛불 집회로 인하여 저희 나라를 바꿔놓아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독일 3인당 닐스 안넨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집회 문화를 올바르게 실현했다며 촛불 시민을 축하했습니다. 재단 측의 인권상을 취소하라며 항의 전화하고 또 항의 방문까지 한 일부 한국 단체는 이날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다이옥신과 중금속에 오염된 인천 부평의 미군 기지 정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다이옥신은 아시는 것처럼 매우 심각한 발암물질입니다. 그동안에 오염된 주한 미군 기지의 정화 비용은 관행적으로 우리 정부가 부담해왔는데 소파 규정에 그런 조항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 부평기지, 즉 캠프마켓의 사례가 앞으로 정화 비용 처리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이 돈을 댈 것이냐에 대한 판가름이 된다는 얘기죠. 역시 오늘도 속 시원한 답변은 없었는데 박소연, 윤정식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인천 부평 미군기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가운데 있는 공터는 과거 주한미군의 군수품 재활용 센터로 쓰였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중금속이 고농도로 검출됐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곳 캠프마켓 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제시한 해외 사례는 크게 3가지입니다. 열을 쬐 토양에서 다이옥신을 분리해내거나 방사선 또는 태양광으로 분해하는 방법 등입니다. 그러나 모두 해외 사례일 뿐 이곳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이옥신 종류와 오염 농도,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와 학교로 둘러싸인 지역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구체적인 정화 방법과 함께 최종 완료 시기, 비용 등을 물었지만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그런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주민 공청회를 열어 정화 방안을 결정해 나가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부평 미군기지 오염 정화의 또 다른 관건은 정화 비용을 누가 내는가 하는 겁니다. 반환 대상인 미군기지 80곳 중 현재까지 54곳이 우리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이 중 24곳에서 오염물질 정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가 2,0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의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미군 측은 우리 정부 요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부평 기지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정화를 하고 후에 미 측에 비용 분담 협상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 협상이 마무리된 후 정화비를 청구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군에게 청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전국의 어떤 기지에서 어떤 오염이 발견되어도 미군이 정화 비용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다이옥신이 나온 부평 미군기지 상황은 다른 기지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파에도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야기한 오염 중 건강에 위해한 요소들에 대해 신속히 치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측의 정화 책임에 대해서도 저희 계속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캠프 마켓 같은 경우도 키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군 측에 다이옥신 정화 책임도 묻지 못하면 기름 유출이 심각한 서울 용산기지 정화비 협상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우리나라를 이른바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포함된 것인데다가 영국령인 버진 아일랜드 등 명실상부한 조세 회피처는 명단에서 쏙 빠져서 자의적인 잣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심각한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만 볼 수 있는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EU가 발표한 조세 비협조 지역, 다시 말해 조세 회피처는 대부분 작은 섬나라나 도시국가, 저개발 국가입니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 회원국 중에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등에 외국 기업이 투자하면 세금을 일정 기간 깎아주는 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우리 정부는 EU가 자의적인 잣대를 적용했다고 반박합니다. 제조업 투자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건 OECD 등에서도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엄격한 이유가 회원국에는 지나치게 너그럽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표적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나 한국보다 법인세 감면폭이 큰 아일랜드 등 EU 회원국은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세 회피처 선정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우려합니다. 유럽 기업의 국내 투자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U가 블랙리스트 선정을 1년간 논의했는데도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해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아직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길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불길에 주택이 위태롭습니다. 시속 80km의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에 벌써 건물 150여 채가 전소됐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로스앤젤레스 북쪽 벤추라 지역입니다.
산타폴라에서 시작된 작은 불은 19시간 만에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제곱킬로미터를 집어삼켰습니다. 산불이 주택가로 번지면서 3층짜리 아파트가 하룻밤 사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들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Water heaters blowing up. It was like being in a war zone. And if you look around, that's what it reminds me of, a war zone. 소방 헬기와 소방관 수백 명이 투입됐지만 큰 불길이 잡힌 곳은 거의 없습니다.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내륙에서 형성된 고기압이 산을 넘어 해안 쪽으로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센타에나라는 강풍 때문입니다. 습도가 10%에 불과해 성냥에 불을 붙이듯 바짝 마른 산림을 덮친 겁니다. 주민 3만여 명이 대피하고 각급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교민 피해 상황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당국은 센타에나 강풍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지난 주말 경찰과 대치하다 자신에게 가스총을 쏜 뒤 체포된 40대 살인미수 용의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가스총이 아니라 불법 개조된 총기였습니다. 총기 허가증이 없는 용의자의 집에선 공기총과 실탄도 발견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차 안에서 테이저건을 든 경찰에게 가스총을 겨눕니다. 지난 2일 새벽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던 46살 조모 씨입니다. 경찰과 1시간 추격전을 벌이고 대치하던 조 씨는 자신의 입에 가스총을 발사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인 5일 새벽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수술 과정 중 조 씨 머리에서 쇠구슬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가스총을 확인해봤더니 고무탄이나 가스탄 대신 쇠구슬을 쓸 수 있도록 개조된 것이었습니다. 1년 번호도 없는 불법 총기입니다. 흔히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가스총은 액체 형태로 발사되는 가스 분사기입니다. 하지만 조 씨가 사용한 것은 화약을 장전해 쓰는 것으로 별도의 허가증이 있어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수렴용 총기 허가증도 없습니다. 이 총기를 생산한 업체는 일부 총기를 신고 없이 판매하다 적발돼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활에도 벌써 300장을 파는데 그거는 허가 안 내고 하면 우리 배 줄게. 그래서 걸린 거란 말이야, 이 회사가. 경찰은 조 씨의 집에서 엽총 모양의 공기총과 실탄을 추가로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저녁 있는 삶은 먼 나라 얘기로 들리곤 하죠. 그래서 여야가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만들었고 재계가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휴일수당 인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재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방안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인 회장은 7일 국회를 찾아 이 같은 경제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야가 협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법정 근로시간의 개념입니다. 기존에는 주간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에 휴일 근무 16시간을 합쳐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야 협의안에 따르면 주간 개념이 5일에서 7일로 바뀌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처럼 제도가 바뀌면 월평균 근로시간은 5.21시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초과근로수당 변화로 임금은 평균 1.9%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아직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의 1.5배인 휴일수당을 인상하자는 측과 그대로 두자는 측이 대립하면서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도 향후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네, 지리산에서 손자 반달곰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지리산에 1세대 반달곰을 방사한 지 13년 만에 지난해와 올 3월에 이어 3세대 손자 반달곰만 4마리째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다른 곰들과 달리 위치 추적기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곰을 포획해 DNA를 분석했습니다. 기록이 전혀 없어 새로 자연 출생한 3세대 반달가슴곰이란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4년부터 지리산에 반달곰 38마리를 차례로 방사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이 곰들이 낳은 2세대들이 발견됐고 다시 지난해부터 3세대, 즉 첫 방사된 곰들의 손주곰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세대 반달가슴곰들이 지속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반달가슴곰들이 지리산 야생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리산에는 1세대 19마리, 2세대 25마리, 3세대 4마리 등 모두 48마리의 반달곰이 자연에 털을 잡았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방사개체들과 후손들 전체 유전자 서열을 분석하고 혈통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800만 원대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1,600만 원대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광풍입니다. 대학생들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2의 튤립 버블이 되는 것 아니냐 하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차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용산의 한 부품 상가엔 비슷한 내용의 포스터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상점을 닫고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점주들이 늘어나자 상가에서는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시켰습니다. 전력요금이 상승하고 상가가 황폐해야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며 채굴이 영업보다 이득이 된다 판단한 점주가 많았던 겁니다. 상가 내의 채굴은 단속으로 중단됐지만 일반인들의 구매는 계속됩니다. 월 1, 2가 정도 나와요. 많이 하고 있어요. 장대 뭐 사갖고 돌리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팔요. 그때 센스로 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시는 분이 물건이 있습니다. 100대, 200대 많이. 채굴기는 고사양의 그래픽카드 여러 개를 이어붙여 암호화폐를 생산하는 연산을 하는 기계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연산에 참여한 만큼 화폐를 생산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채산량이 떨어져 본전도 못 찾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오르면서 관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채굴의 한계를 느껴 개인의 위탁을 받는 공장형 채굴장도 급증했습니다. 인천의 한 암호화폐 채굴장입니다. 이 방에만 채굴기가 400여 대 정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채굴기 한 대씩을 대여를 해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이 채굴기가 내는 소리가 상당히 큰데요. 또 열기도 상당히 많이 뿜어내서 영하의 날씨인데도 기온이 높습니다. 채굴은 높은 전기세가 가장 큰 장벽입니다. 겨울에도 대형 선풍기와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채굴기마다 냉방기를 장착한 새로운 형태도 등장했지만 결국 전기요금이 싼 지역으로 몰립니다. 일본은 지금 전기세가 한국보다 한 2배 정도 비싸고 아무래도 요즘은 한국까지 찾아오는 경향이. 외국에서 채굴 공장을 운영한다며 2천억 대의 돈을 가로챈 관계자들이 이번 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채굴기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네트로 푸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내 채굴기가 정상 가동이 되는지 확인하고. 유일한 오프라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시간 가격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 코인인 비트코인의 경우 한 달 전만 해도 800만 원대였지만 지금 시세는 1,390만 원대인데요. 이렇게 한 달 만에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덩달아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점심시간 직장 동료들이 단체로 방문하기도 하고 은퇴자와 주부들도 찾습니다. 주변에 애들 많이 오니까 젊은 친구들은 부담이 많이 가는데 성당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대학가 학생들도 가상화폐 투자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실시간으로 몇 %씩 떨어지고 하루에 80% 막 200% 떨어지기도 하니까. 1초에도 여러 차례 가격이 바뀌고 24시간 장세가 계속되는 특성상 집중은 어렵습니다. 좀 더 개선된 그런 거라고 들어갔고 이제 거의 투자를 했는데 두 번째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오른다는 말에 현혹되기 쉽지만 잃었을 때의 손실이 더 큽니다.
저도 어제 점심에 상승률이 높은 코인을 10,000원어치 사봤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3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 사이에 30만 원을 잃은 셈입니다. 거래소의 지급 준비에 대한 감독이나 보안 규정 등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최근엔 거래소 서버가 먹통이 되며 크게는 억대의 손해를 봤다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되지 않은 화폐라고 하면서 투자 자금을 모집한다든지 다단계 방식으로 어떤 후원 수당을 준다, 이런 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를 받게 되면 그 사기가 아닌지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보신 것처럼 관련 규제는 전무합니다. 투자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은 물론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다이슨 VA 카본 파이버 무선 청소기에 탑재된 디지털 모터는 155 에어와트로 30% 더 강력한 흡입력을 만들어냅니다. 바닥에 있는 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사이클론 테크놀로지와 고성능 필터가 초미세먼지를 변함없이 강력한 흡입력으로 제거합니다. 청소기 안에 먼지를 가둬둡니다. 다이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장은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는 사람까지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상장이죠. 그 행복함을 더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까? 졸업생 모두에게 상장을 나눠주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재치 으뜸상, 알찬 생각상, 날쌘돌이상, 꾀꼬리상. 반대로 학생들이 모든 선생님들께 저마다의 상장을 하나씩 수여한 학교도 있습니다. 1초 김고은상, 귀요미상, 츤데레상, 아재개그상. 제자들에게서 받은 재치 있는 상장을 품에 안은 선생님들의 얼굴이 언뜻 떠오르기도 하는군요. 오늘 새벽 1시 여러분께서도 상을 받으셨습니다. 주무시느라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상은 매우 소중하고 또한 역사적인 상이기도 합니다. 바로 촛불 시민에게 주어진 에버트 인권상. 1994년 상이 제정된 이래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시민이 수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림책 속 아빠와 아이의 대화처럼 부모를 따라 광장으로 나온 어린이는 물론이고 촛불 시민 모두가 올해를 밝힌 인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독일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상을 받은 세월호의 생존자 장혜진 씨는 이제는 만나지 못하게 된 친구 민정이와 민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봄이 돌아오면 너희가 아프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아마 저마다의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수상 소감이 뭉게뭉게 떠오르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과거에도 혼자이지 않았다. 또한 앞으로도 결코 혼자이지 않을 것이다. 불교의 경전에서는 공존, 즉 함께 존재해야 모두는 함께 밝아진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제각기 혼자인 것 같지만 모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한 진리. 단 한 걸음이었을지라도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내디뎌본 그 아름다운 경험을 우리는 잊을 수 있을까? 물론 에버트 인권상마저도 수상을 방해하고 그 전에도 많은 수상을 방해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 구석에선 존재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두가 추운 광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던 시민들의 수상을 축하해드리고 싶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시한을 넘겨서 며칠을 끈 끝에 오늘 새벽에 가까스로 통과된 새해 예산안, 그 자체로도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의미도 작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진 후에 땅 밀림 현상이라고나 할까요? 정치 지형도 일정 부분 이것이 한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바뀐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정치 일정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조익신 기자와 함께 잠깐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네. 예,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이제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없었다. 본인들도 그 부분을 많이 이제 뼈아프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당 안팎이 좀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예산안은 절대 불가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예. 실제로는 한국당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합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당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한국당은 일단 당 외부에서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여당인 민주당보다 국민의당을 더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민의당을 향해서 위장 야당이다, 민주당과 야합을 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예. 한국당 패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예산안 전국에서 전략이 부재했다는 지적을 국민의당 비판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우택 원내대표는 마치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속았다는 것처럼 내가 순진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내 비판 여론이 수그러드는 모양새는 아닙니다. 예. 지금 한국당이 좀 입지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정부 여당의 개혁 입법만큼은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지금 예산안하고 개혁 입법은 처리 과정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예, 사실 민주당은 언제 한국당이 도와준 적 있느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이번에도 발목 잡게 나설 것이다 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인데요. 하지만 민주당도 한국당의 도움 없이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혁 입법의 경우에. 예. 예. 법안은 그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요. 그 법안 심사에 키를 쥔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예. 만약에 권 위원장이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를 미룰 경우에 법사위에 법안이 묶이면서 무한정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여야가 아니라 야야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최근에 이제 정책연대라든가 통합회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예산안 처리에서는 입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당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예산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었는데요.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손을 잡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자 바른정당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 그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참 바보 같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동시에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실망스럽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최근 행보에서 보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을 동시에 비판한 것 자체가 조금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그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를 통해서 선거연대 그리고 통합까지 가려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로드맵이 첫 스텝부터 좀 꼬였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정치는 생물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상황이 또 많이 변할 수도 있죠. 변할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의 즉 예산안 통과 이후의 상황은 이렇다라고 일단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오늘 조익신 기자와 정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A decision was made by member states today on the list of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s. These are lists compiled by member states, and therefore we invite ministers to ensure a strong follow-up on today's decisions. 네, 유럽연합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조세회피처는 기업 같은 법인의 세금을 거의 또는 전혀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말합니다. 주로 탈세와 돈 세탁의 온상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한국이 도대체 왜 여기에 포함된 거냐, 정말 한국에서 조세 회피가 가능하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됩니다. 팩트체크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조세 회피처가 맞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유로 조세 회피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조세 회피처는 OECD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국적 투기 자본을 막기 위해서 금융업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트리니다드 토바고 한 곳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별도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한국을 포함해서 17개 나라를 넣었습니다. OECD와 달리 제조업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네. 그러면 조세 회피처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제도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네. 문제의 제도가 바로 외국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법인세 등의 세금을 완전히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에서 5년간 세액의 100%를 감면하고 그 뒤에 2년간 50%를 추가로 깎아주는 식입니다. 이런 제도는 외자 유치를 위해서 1962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IMF 직후인 1998년에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조세 회피라기보다는 외국인 투자를 좀 늘리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주요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미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국책연구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인데 특정 지역으로 국한해서 외국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100%를 감면하는 차별적 제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70년대 이때 그 무조건 그냥 약간 실적주의 비슷하게 이제 외국인 유치해야 되겠다. 문제 제기는 사실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되었던 건데도 그냥 넘어가다가 약간 좀 이런 좀 창피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요국 가운데는 우리만 갖고 있는 이 투자 확대 제도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오는 원인이 됐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가 그러면 늘었느냐? 네. 그 효과도 입증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1998년부터 20년간 외국인 투자액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간 내내 세금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액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상관이 적고 다른 대내외적 요인이 투자 결정에 작용했다는 걸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가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도를 이유로 조세 회피처로 분류한 EU의 결정 역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조정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세금을 덜 내면 본국에 가서 그만큼을 더 걷는 겁니다. 한국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회피를 위한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세금을 줄여주면 그 나라에서 더 낸단 말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적게 낼 걸 자기 나라에 더 내야 되는 입장이라 차이가 없어지는. 투자를 더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효과도 거의 없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제도라면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네. 특히 2014년에 기획재정부도 용역평가를 통해서 국제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 투자의 효과가 없다, 국제적으로 부당한 조세 경쟁이라고 간주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EU 내부에서도 논란입니다. 기준이 자의적이고 불공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정작 유럽 내부의 문제는 눈 감았다라는 게 그런 내용의 EU 의회 내부의 성명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30% 제1야당 긴장입니다. 예, 이거 뭐 자유한국당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의원들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 협의회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0% 이상이 소위 핸드폰 위원장입니다. 아무런 조직도 없고 핸드폰 하나로 지구당을 유지하고 있는. 예, 우선 명분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갈이를 하겠다는 건데 현재 자유한국당에는 약 220명 이상의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예. 30% 이상이면 최소 60명 이상이 바뀌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당협위원장은 통상 지방선거에서 공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총선에서는 본인 공천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
홍준표 대표가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줄을 세우는 이유는 이제 다음 주에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 것이다. 예, 그런 해석입니다. 예. 잘못 보이면 당협위원장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데요. 예. 오늘 이른바 친홍도, 친박도 아닌 중립지대 원내대표 후보들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는데 홍준표 대표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뤘습니다. 예. 이주영 의원의 경우 준비된 이주영이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를 막겠다고 주장했고요. 중립지대 조경태 의원은 당대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비민주적, 반민주적 패권이면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의 경우도 단일화 대상인데 홍 대표의 입에서 고름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녁밥을 더 먹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고름이라는 말이 나왔었나요? 예, 한때 친박들을 향해서 비슷한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예. 예. 일제히 홍준표 대표의 막말을 공격하면서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는 모습인데요. 이를 의식해서인지 홍준표 대표는 어제 토론회에서 암덩어리 님이라는 표현을 한 바 있고 그 외에는 눈에 띄는 막말은 최근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말보단 힘으로 보여주겠다. 이걸로 이제 해석이 되긴 합니다. 예. 30%라는 것은.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철수 요구입니다. 국민의당 관련인가요? 예, 바로 키워드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예. 오늘 국회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평화개혁연대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리에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안 대표가 축사를 하려 하자 갑자기 이 토론회 자리에 야유회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뭐 통합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예, 철수하라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야유 속에서 꿋꿋이 축사를 시작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배를 타고 경량을 헤쳐나가고 있는 존경하는 의원님과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여기도 존경하는 의원이 등장하는군요. 예, 하지만 제가 분위기는 궁금해하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존경할까. 아무튼. 분위기는 전혀 한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크게 존경이 보이지도 않은 장소였습니다. 예. 마지못해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뒤를 노려보기도 했지만 야유는 계속 이어졌고요. 예. 탈당하라, 여긴 왜 왔냐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고 안 대표는 야유 속에서 축사를 마쳤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대표는 뒤에 기자들에게 일부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예. 다른 목소들이 나오는 것이 민주정당이다. 치열하게 토론하지만 합의를 이루면 한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야유에는 개의치 않고 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예. 안 대표로서는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철수 요구까지 들으면서 통합을 반대하는 그런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예. 안 대표는 외연 확장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하고 다음 총선 때는 제1야당이 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오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서 위장야당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는데 위장야당이 아니다. 우리는 강한 야당이라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위나 장 같은 소화기 계통이 아니라 중추신경계 중추야당입니다. 예. 아재 개그인가요? 예, 위장야당을 위와 장으로 풀이하고 예. 중요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중추야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죠. 예, 다음 키워드는 독특한 선물 F-9입니다. FX라. 예. 예. 어제 전여욱 전 의원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제목을 보면 FX라를 건넨 친박 의원 부인의 속내 물음표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얼마 전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일화를 소개했었는데요. 어떤 분이 친박을 바퀴벌레라고 하자 해당자의 부인이 말한 사람 부인에게 FX라를 사다 줬다라고 했습니다. 예. 뭐 친박을 바퀴벌레라고 한 분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사실 이거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예. 그냥 F킬러라고 부르죠. 예. 이걸 뭐 FX라라고 왜 부릅니까? 사실 좀 웃깁니다 얘기하면서. 예. 살충제 이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살충제 이름인데요. 사건의 전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 서청원 의원의 부인이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소속 의원들의 부인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의 부인도 참석했는데
이 참석 여부를 알고 있던 서청원 의원 부인이 미리 F킬라를 사가지고 자리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나중에 선물을 하나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고를 한 거군요. 예, 처음 인사할 때 예고를 하고 뒤에 모임이 진행되는 중에 저렇게 키를 가리긴 했지만 FX라를 전해줬습니다. 저 내용은 정치부회의팀의 정강현 야당 반장이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확인을 했는데 핸드백에서 포장 안 된 F킬라를 꺼내서 직접 전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서청원 의원 부인이 홍 대표 부인에게 전해주면서 아파트에 사시니까 바퀴벌레가 많으시죠? 라면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친박계를 향해 바퀴벌레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리던 서청원 의원 부인이 이에 대응한 겁니다. 이게 실화죠, 그러니까? 복수로부터 확인이 된 실화이고요. 아니 이 얘기 당사자들 일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실화일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치인 내조에 있어서 서청원 의원의 부인이 좀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요?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물러난 뒤에 삼성동 집으로 갈 때 지금 오른쪽 하단에 서청원 의원 부인인데요. 서청원 의원 대신 나와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 F킬라 파동은 그런데 사실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당시 바퀴벌레라는 표현 때문에 서청원 의원 부인이 이를 건넸지만 홍준표 대표 측에서는 당시 바퀴벌레라는 표현은 서청원 의원이 아닌 다른 친박계 의원을 지칭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룸이 제16회 송건우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송건우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뉴스룸의 최순실 국정기입 사건 보도에 대해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의혹 보도를 주저하던 언론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송건우 언론상은 40년간 언론 자유와 진실 보도를 위해 헌신했던 고 청암 송건우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밤부터 새벽 사이 중부지방 곳곳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서에는 최고 10cm가 쌓이겠고 내일 밤부터 다시 추워집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를 흔들리고 물들지 않기를 언제나